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팍팍한 정치 소식보다는 모처럼 대한민국 경제에 반가운 뉴스를 하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11분기 만에 미국의 그 유명한 인텔도 제쳤다라고 해요. 매출의 규모 측면에서 말이죠. 자, 우리나라 기업인 SK하이닉스도 21%나 되는 그런 매출이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은 그저 하루하루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멱살 캐리를 하면서 기업들이 간신히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참 불행 중에 다행스러운 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믿을 만한 거는 삼성뿐이라는 것이죠. 뭐 덕분에 이렇게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의 경쟁이 마냥 쉬운 것은 또 절대로 아니고 어두운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 처해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배경 지식을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세계 한 구석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삼성 같은 월드 클래스의 기업이 나왔다는 건 참으로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사실 경쟁자인 미국의 인텔이나 특히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이 결코 만만한 기업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 두 기업들은 비록 종합 반도체 매출 측면에서는 이번에 삼성보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적었다라고는 하지만 반도체 사업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업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 자기들 주력 분야에서는 삼성은 비교도 안 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CPU 설계 분야의 최강자이고 한편 이런 기업들로부터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대규모 물량을 생산해주는 것만 전문적으로 도맡아 하는 대만의 TSMC 같은 기업 역시 세계 반도체 업계의 그 파운드리 업계에서 초강자로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사실 파운드리 업계 한 분야에서만 놓고 보면은 삼성은 TSMC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도 안 됩니다. TSMC가 세계 시장의 51%가량을 점유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고작 17% 정도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라는 거죠. 특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온몸으로 다 받아먹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자, 거기 비하면은 우리나라 삼성은 문정부의 586 공산주의자 정치인들이 대놓고 케이크 먹듯이 쪼개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정치 리스크가 사실 가장 큰 기업이죠. 자, 잠시 희망적인 소식을 제가 좀 전해드리자면 물론 지금 삼성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성적표 대단한 겁니다. 종합 반도체 세계 1위 매출 기록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기록입니다. 사실 지금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월드클래스 기업이 지금 혼자서 이렇게 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하면은 솔직히 좀 많이 과분한 기업이죠. 만약에 미국에 이런 기업이 있었으면은 시가총액이 지금의 2배도 넘게 충분히 인정받고도 남을 만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반도체 매출액은 무려 22조 7,400억이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중소국가, 중견국가 전체의 국가재정 단위와도 맞먹을 만한 그런 기록이죠. 분기에 22조라고 하니까 1년이 4분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1년에 삼성 혼자 벌어들이는 돈의 단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삼성이 벌어온 돈으로 우리나라가 정부도 굴리고 집 앞에 도로나 가로등도 수리를 하고요. 동사무소, 읍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지하철도 굴리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자, 삼성 직원들이 벌어온 돈과 보너스로 동네 술집, 밥집, 자영업 사장님들의 가게가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것만 보면은 인텔 TSMC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대기록을 삼성이 이번에 세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이거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삼성 임직원들에게는 항상 고맙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당장의 매출 규모 자체보다는 이제 당장의 지금 매출 규모 자체는 삼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보유하고 있는 확고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장기적인 경쟁력은 지금 삼성이 마냥 미래를 장밋빛으로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IDM이라고도 하죠. 자, 오늘날 철저히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보기 드문 회사입니다.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분야는 또 그 안에서도 조금씩 나뉘겠지만요. 자, 삼성전자 내부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인 팹리스 사업부도 있기는 있고 또 제조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도 모두 있는데 솔직히 이제 삼성의 반도체 설계 능력 이 팹리스 사업부의 설계 능력은 사실 세계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월드 클래스 기업들을 따라가기가 솔직히 좀 버거워요. 이 사실상 삼성 기업의 큰 지분은 파운드리 사업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뭐 일단 그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D램, 낸드 플래시 분야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잘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그러면은 이번에 삼성 바로 다음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2분기 매출 2위를 기록한 기업은 누구냐? 바로 미국의 인텔입니다. 그 유명한 인텔이에요. 인텔은 두말하면 입이 아픈 세계적인 대기업입니다. 인텔의 이번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2분기 196억 3,100만 달러로 상상도 안 가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얼마냐? 대략 22조 5,700억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이번에 세운 기록이 22조 7,400억이니까 사실 두 회사가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 완전 한 끗 차이일 뿐이고요. 이거는 절대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앞으로 또 삼성에 어떤 위기가 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경 지식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지만 인텔은 매우 강력한 대기업입니다. 요즘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우습게 볼 만한 기업은 또 절대로 아니고 단순히 매출액 순위를 우리가 한두 번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전반적으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노는 체급 자체가 달라요. 최근에 이 인텔의 경영 사정이 다소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인텔은 여전히 전 세계 컴퓨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가 되는 CPU 제조 및 설계에 있어서 압도적인 강자입니다. 여전히 일반 개인들의 가정용 컴퓨터, 즉 전 세계 데스크탑 시장에서 75%에서 80%를 여전히 2021년 8월달 현재 최신 자료 기준으로도 지금 인텔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시장인 기업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서버 시장에서도 거의 85%에서 많게는 90% 가까이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조금씩 몇 프로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는 해요. 자, 단 그동안 비교조차 안 되던 미국의 2등 CPU 설계 기업인 AMD의 활약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원래 시장 점유율을 2%, 3% 먹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AMD가 급속도로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강화하면서 데스크탑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20% 가까이까지 성장하는 기적을 일궜고 또 서버 시장에서는 지금 10%대를 넘보는 등 크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또 전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저도 지금 개인 데스크탑으로 그 컴퓨터 CPU로 인텔이 아닌 AMD의 라이젠 CPU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AMD 라이젠 상품의 평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5600X, 5800X, 5900X 뭐 요런 것들, 뭐 6코어, 8코어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굉장히 이제 성능이 우수한 CPU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한편 이번에 반도체 시장 매출액 3위를 기록한 기업은 누구냐?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대만의 TSMC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일반인들 중에서는 사실 이 회사가 있다라는 거를 아는 분 자체가 적었는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 열풍이 불면서 급격하게 유명해진 대만의 대기업이에요. 자, 2분기 매출액이 무려 3,721억 5천만 달러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대만 달러 기준입니다. 미국 달러보다는 액수가 훨씬 적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그게 얼마냐? 대략 15조 1,900억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22조 7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이제 우리나라보다 적기는 적은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영업이익도 무려 5조 9,500억이나 됩니다. 근 6조 가까이 되죠. 자, 우리나라 삼성보다 규모가 적기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세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탑 클래스의 대기업이에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0% 가까이 성장했다라는 점입니다. 영업이익도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1%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또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자, 비록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이 우위라고는 하지만 마냥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한 분야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 대만의 TSMC가 우리나라 삼성보다 훨씬 강력한 세계 1위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최대 경쟁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이 TSMC라고 하는 기업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강자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20%도 채 안 되는 정도의 점유율로 이 사실 후발주자예요. 기술력이나 생산 설비 측면에서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SMC가 파운드리 가격을 최근 들어가지고 수차례가 넘게 인상을 했는데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하죠. 가격을 올려도 TSMC의 물건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계의 그런 큰 손들이 생산 주문을 넣고 있는 게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하죠. 사실 우리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러운 상황입니다. 삼성은 지금 일감을 제대로 못 따내고 있어가지고 그 고민이 매우 크거든요. 자, 이게 참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넓게 바라봤을 때 원래 이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작았던 기업입니다. 한때 거의 반토막밖에 제대로 안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는 문정부가 들어와 버렸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로 대한민국 전체 산업 동력의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죠. 지난 4년 동안 586 공산주의 정치인들의 괴롭힘 때문에 삼성 이재용이가 신속한 대규모 투자나 연구개발, 경영상 오너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중요 파트너 업체들 만나러 다니는 계약 체결에서 제대로 된 주요 경영 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용이. 문재인 정부가 괴롭혔기 때문에요. 반면에 대만의 TSMC는 완전히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죠. 자기 나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갖 세금 혜택부터 해가지고 새로 공장 증설한다고 하면 대만에서도 미국에서도 땅도 제공해주고 전기도 수도도 갖다 넣어주고 또 관련된 행정 절차 같은 거 눈부신 속도로 해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SMC는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사업을 키우고 새로운 생산 라인을 깔고 사업을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러운 부분이죠. 또 대만의 정부 자체가 적극적인 친미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TSMC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의 경제를 키워가지고 중국에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도체 칩 생산과 관련된 일감들을 일부러 대만에다가 몰아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허구한 날 문재인 정부가 반미, 반일, 반자유 진영 짓거리를 하고 있죠. 친중, 친북만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의 악재들이 곱으로 우리나라 삼성의 미래에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주춤거리고 있는 동안에 대만의 TSMC가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은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삼성보다 주식 가치 하나만 놓고 보자면은 우리나라 삼성보다 안타깝게도 더 큰 기업이 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인간들을 제발 좀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삼성전자가 지어 올린 거대한 평택 공장의 전경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저 왼쪽 위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든지 도로, 주차장 사이즈랑 건물이랑 이 사이즈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상상도 안 가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 안에 이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대기업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는 거야. 도시의 웬만한 몇 블럭보다도 공장 하나가 더 큽니다. 어지간한 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높이로 저 거대한 건물이 넓이는
축구장 몇 개 면적보다도 더 큰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여러분들 그렇게 거대하다는 게 사실 상상이 가세요? 살면서 그렇게 큰 건물 안에 직접 들어가 볼 일이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자, 저거를 지어 올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내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것이고, 건설 자재를 배달하는 수많은 화물 기사들, 중장비 기사들도 밥을 먹고 살았겠죠. 또 저기서 수천 수만 명의 직원들을 뽑아주면은 고용 효과가 창출돼 가지고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 국민들, 젊은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기업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낙수 효과예요. 낙수 효과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을 고용해가지고 따끈따끈한 월급을 꽂아주고 또 그 월급을 받은 국민들이 지역사회에 가가지고 술집 밥집에 가가지고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쓰는 거, 그게 바로 낙수 효과라는 겁니다. 국가가 수출 경제가 돌아가야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외화가 벌어들이는 외화가 있어야 나라 안에 낙수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돈이, 화폐가, 경제가 순환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똑히 피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재벌과 기업인들이 과연 우리 서민들의 적일까요? 나랑 여러분들은 가난한 서민이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서민이니까 재벌과 기업인들이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능력한 정치인들이야말로 국민들의 앞길과 자유를 가로막고 통제하는 가장 큰 적이지, 기업이 돌아가야 국민들에게도,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일자리와 소득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퇴하고 나서 삼성에서 주차요원이라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경비라도 하고 청소부라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고 나서 일자리 없으면, 돈 버는 거 없으면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아세요? 일자리가 최고의 국민들 노후 대책이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국민 복지입니다. 거기서 세금도 들어오고요. 정부 재정도 튼튼해지고요. 국가도 튼튼해지고 국민도 튼튼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부 다 공채를 폐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채를 폐지한다라고 해요. 혹은 올해 정도가 마지막 공채라고 합니다. 가슴 아프죠?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금도 많이 뜯어가고 행정 규제도 너무 많아가지고 기업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고 생산 라인과 사업 라인을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죠, 여러분들?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늘 쉬운 표현과 쉬운 단어 위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살아있는 경제학의 시작이자 완성,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각종 복잡한 그래프와 딱딱한 이론 같은 게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살아있는 경제학이라는 거는 국민들 각자가 수십 수백 가지 산업 분야로 저마다 자기 특기에 날개를 펴고 창업을 하고 기업을 세우고 약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판을 깔아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에서 그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취업률 1%라도 높여주고 배불려주고 국민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게 경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생소하고 딱딱한 용어를 늘어놓는 게 과연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왜 어렵죠?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 경제학과 출신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힘듭니까? 그게 아닐 텐데 본질이 뭐죠? 경제의 본질은 국민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탁상 공론을 충분하게 했어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거 하나만 제발 좀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제발 좀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심각한 얘기를 좀 오늘 했던 것 같습니다만 꼭 어두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산뜻한 기분으로 또 마지막 내용을 들어보세요. 밝은 전망들도 있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들도 많이 또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3분기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도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자,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사람들 틀릴 때도 많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들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삼성전자가 당분간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매출 세계 1위의 자리를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또 희망적인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의 승부는 만만치가 않아요. 자금 앞으로의 승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은 자금 동원 능력에 달려 있으며 어떤 회사가 더 많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계의 승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 하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부디 삼성의 발목을 제발 좀 잡지 말고 유능한 국민들이나 인재들이 그냥 저마다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제발 좀 우리가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뭐 물론 저는 나이가 젊어가지고 뭐 그런 뭐 대통령 이런 거 출마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만약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이 국가의 리더라면 어떨까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반만큼이라도 절반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들을 좀 지원을 해준다면은 분명히 그 투자는 우리 국민들 전체의 소중한 소득으로 일자리로 튼튼한 국가 재정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좀 이렇게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녹화를 뜨다 보면은 점점 이게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좀 흥분을 하게 되고 악센트가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심이 담겨서 그래요, 진심이. 기왕이면은 나도 유튜브를 크게 키워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지만 국가도 우리 국민 전부도 다 같이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정말로 이 젊은 사람다운 순수한 진심이 저한테는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 소식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길게 짧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그 엄지손가락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상식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버 얼음사이다의 영상을 좀 응원해주고 싶다면 또 멤버십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유튜버에게 정말로 소중한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 유튜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추천 한 번만 눌러주셔도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멤버십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같이 상식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 나가 봅시다. 국민들을 계몽시켜 봅시다. 국민 계몽을 위해서 앞으로도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핫한 국제 뉴스가 있죠. 아프간 정권이 결국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아프간 정권이 결국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거대한 군대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대통령은 자동차 4대에 현금을 가득 실어가지고 옮긴 뒤에 비행기를 타고 도망쳤다라고 하죠. 물론 이거는 다소 살이 덧붙여진 과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체제를 잃고 나라를 잃고 훨씬 유리한 입장을 다 잃어버린 채 도망친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아프간의 패망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한국이랑 아프간은 다르다. 한국이랑 아프간은 사정이 다르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어설프게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 자체는 그럴듯한 말이기는 해요. 한국은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투자해준 자본도 훨씬 더 많고 또 우리나라의 물질적인 국력도 아프간 같은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 경제 규모나 군대 장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 사회라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부분이 매우 많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훈련이 잘 된 정예군이 전선에서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버티는 건가요?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정신력이 저절로 세지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용감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밑도 끝도 없이 혼자 고립됐을 때도 용감해지는 그런 거는 극소수 사람들의 초인적인 영역이고요. 다수에게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는 주입식으로 이런 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극소수 사람들의 초인적인 영역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선에서 버티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자기네 나라 시스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기네 나라 시스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워줄 것이라는 믿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지금 이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믿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거점을 사수하고 버티면은 금방 후방에서 공중 지원이 포격 지원이 올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가 우리를 금세 지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전선에서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특수부대팀이 곧 올 거야. 거대한 기갑사단이 곧 올 거야. 수십 수백만 대군이 내가 며칠만 몇 주만 더 버티고 있으면은 금방 후방에서 구름 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싸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들도 소수라도 강력하게 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죠? 맞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 내가 지금 전선에서 잠시 동안 감당하는 이 스트레스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희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희생은 헛된 것도 아니고 조만간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개인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전선이 형성되고 강력한 방어력과 안정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버티는 힘이 그 전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연쇄 붕괴를 막아주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료 군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하게 묶였을 때 A 부대도 버티고 B 부대도 버티고 바로 그때 전선 전체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고 돌볼 여유, 정신을 수습하고 반격을 마련할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국힘당이 나약한 이유가 뭘까요? 늘 아군을 버리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에게 믿음을 주지를 못하거든요. 이것들은 조금만 불리하면 자기 사람을, 아랫사람을, 주변 지지자들을 버리고 외면하고 손절합니다. 그놈의 극우 소리 들을까봐 말이죠. 지지자들은 정말로 위대하고 눈물겨운 심정에서 마지못해 이것들을 지지해주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상부 조직과 하부 조직 사이에 이것들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 같은 거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프간은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아프간은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기본적으로 자국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 경찰서장은 애국자입니다. 기꺼이 한 목숨을 던져가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 있던 B 경찰서장은 그냥 항복을 했습니다.
그 비교적 나쁘지 않은 조건에 괜찮은 대가까지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두 눈으로 보여요. 반면에 격렬하게 저항하던 저 밑에 있던 도시, 먼저 앞에 있던 도시의 시경찰서장은 어떻게 됐느냐?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며칠 동안 무의미하게 버티다가 끝내 참혹한 죽음을 당해버렸습니다. 피해 보복을 당했고 일가족들까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거를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자, 이때 중앙정부에서는 좀처럼 소식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도 없거나 늦어질 때 각 도시 실무 담당자들의 그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이 실무 담당자들이 철저히 개인으로 고립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수많은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들, 시장들, 군부대 지휘관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속도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못 버팁니다. 얼마 못 버텨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조직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수수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99%는 못 버팁니다. 자기가 혼자라는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장이니 청장이니 이 실무 담당자들이 철저히 개인으로 고립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수많은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들, 시장들, 군부대 지휘관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속도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못 버팁니다. 얼마 못 버텨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조직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수수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99%는 못 버팁니다. 자기가 혼자라는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장이니 청장이니 시장이니 뭐 사단장 군단장 별이 몇 개니 이딴 사회적인 직함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 개인이 받는 중압감이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한 개인이 받는 중압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전방에서 북괴가 동시다발적으로 밀고 내려오는데 옆부대 다른 사단장들은 그냥 항복해버렸대요. 근데 중앙정시도 썩었고 그 와중에 후방에서도 빨치산들이 서울 한복판에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활개치고 다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군부대 지휘관, 군부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손익계산이 빠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여론, 군중심리, 집단심리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회 기강이 똑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사회 정신력이 똑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우리조차도 저런 분위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나약한 개인이 될 거예요. 자, 남베트남의 패망에서 볼 수 있듯이 아프간에서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거대한 군대가 있어도 중앙 최고 지휘부에서 확실한 중심을 못 잡아주면은 아래가 뒤흔들리고 서로 쪼개져서 각계격파 당하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우수수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아무리 좋은 서방식 특수부대 훈련을 받고 그럴듯한 괜찮은 무장을 하고 있어도 돈도 퍼주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훈련까지 미국이 가르쳐줘도 싸울 의지까지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최소한의 의지는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래알처럼 흐트러진 나약한 개인의 입장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로 합쳐져 있는 변신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나약한 개인입니다. 얼마든지 9회 말 만루 역전 홈런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갑자기 극단적인 돌발 상황에 놓였을 때 개개인들이 느끼는 그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살벌한 현실입니다. 살벌한 현실이에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나라가 목숨 바쳐 사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일 때 각 구성원들이 가지는 의지와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실제로 또 중앙지휘부조차 나약하고 무능하고 심지어 사상마저 적국과 은근히 내통되어 있으면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아무리 거대한 집단이라도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듯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아프간의 상황을 보면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론, 방송,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각계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구석구석 철저히 곰팡이가 피어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미군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국 각지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게릴라들이 활개를 치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자국민 시민단체조차 상당수가 거기에 은근히 동조하는 상황과 여론이 조성될 때 북괴가 전선에서 밀고 내려오는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각자 제대로 된 국가지휘부 사령탑의 지원조차 없으면은 이 개인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유의미한 조직적인 저항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우수수 쓰러지고 너도 나도 앞다퉈서 항복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다를 것이다. 미국이 서방 세계가 한국에 투자한 자본이 훨씬 더 많다? 한국은 아프간보다 훨씬 강대국이다? 가진 게 많다? 뭐 이지스함이 있고 미사일이 있고 뭐 3세대, 3.5세대 최첨단 전차가 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물질적인 개념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아프간보다 한반도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중국 견제에 좀 더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간해 가지고는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6.25 이후로 지금까지 투자한 희생과 금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뻔뻔하게도 도움받는 처지에 있는 우리 입으로 이런 거를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들 우리가 미국 너네도 너네 이득 때문에 어차피 못 나가잖아,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상대를 얼마나 불쾌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상대가 얼마나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감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동물이죠. 아프간 또한 여러분들 보세요. 단순히 대한민국에 투자한 게 많아가지고 미국이 철수하지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아프간 또한 미국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빈라덴과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이후로 미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아프간에다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000조 원에 가량에 해당하는 돈을 아프간에다가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포기하고 던져버렸어요. 아프간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물론 서방 세계가 미국이 투자해 놓은 게 아깝기야 아깝겠죠. 하지만 미국은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는 이들을 자기들이 대신 피 흘려가면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 정권이, 그리고 그 나라 국민 대다수가 떠나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절대로 강제로 거기에 주둔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설프게 민족 자주 노름에 빠졌던 나라가 우리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도 과거에 이런 노름에, 정신적인 노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필리핀이 미국에게 빠져나가라고 요구를 하자, 철군을 요구하자 실제로 미군은 철수를 했고,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인권이니 권리니 허황된 이념만 믿다가 중국에게 수많은 자기 나라의 섬들을 두 눈 뜬 채 고스란히 빼앗기고 영해가 좁아지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다시 미국에게 연대와 보호를 간청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남베트남은 여러분들 어땠던가요? 북베트남 월맹군 대비 압도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군사장비와 물질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남베트남 역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직 전체가 부패했고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군대라고 있어봤자 사실 반공무원들이고 항복하기 급급하고 뭐 서류상으로만 올려져 있는 유령 군대고 이런 것들. 당시 남베트남의 장군들, 장교들이 얼마나 썩어 있었냐면은 미국에게 지원받은 무기나 탄약을 북베트남군에게 팔아먹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데리고 거기서 무슨 대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왜 이 어떤 인류의 전쟁이라는 게 쪽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병력만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대로 된 역량가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업이 가능했겠습니까? 미국에게 지원받은 무기를 적국에게 팔아먹는 나라에서. 지금 아프간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3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 규모입니다. 야전군 규모, 1개 야전군 규모를 훌쩍 넘어가는 크기예요. 사단 군단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자, 그러나 실제로는
그 30만의 군대를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과연 어땠느냐? 이름만 올려놓고 미군이 주는 지원금, 월급만 타갈 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군대가 상당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념과 동질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6만 탈레반에게 상대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상이 썩은 이런 가짜 군대가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혁명전사, 이념전사로 머리에 진한 붉은색 물이 들어간 이들 1만 명도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총성 한 발만 울리면 다 도망갈 인간들 뿐이라는 겁니다. 얼어붙을 인간들 뿐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 구석구석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국민들 평균 마인드적으로 우리가 아프간보다 더 썩었으면 더 썩었지 덜하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념과 동질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6만 탈레반에게 상대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상이 썩은 이런 가짜 군대가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혁명전사, 이념전사로 머리에 진한 붉은색 물이 들어간 이들 1만 명도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총성 한 발만 울리면 다 도망갈 인간들 뿐이라는 겁니다. 얼어붙을 인간들 뿐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 구석구석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국민들 평균 마인드적으로 우리가 아프간보다 더 썩었으면 더 썩었지 덜하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아프간에서는 미군이 있던 시절에 대놓고 탈레반에 붙자,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하자,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라는 식의 여론은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언론사도 없었고 거대 노조도 없었고 조직적인 거대 시민단체도 아프간에는 없었어요. 근데도 망했다라는 거죠. 시민들은 말 그대로 아프간 시민들은 그냥 말 그대로 거저 주어진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았을 뿐 최소한 조직적으로 대놓고 국가 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다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작고 비공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저 사회는 공무원과 경찰들이 좀 부패해 있었고 뇌를 비우고 살면서 시민들 각자 저마다 파편화되어가지고 살아간 정도였을 뿐입니다. 자, 근데 그래도 망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 조직적으로 이 국가를 반드시 팔아넘기겠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거대 정치권이 이미 나라의 절반 이상 존재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 이상 존재를 해요. 그뿐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문화, 예술 등등 방송국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민간과 관의 영역에 암세포들이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백신이 없으면 이미 진작에 적화가 완료된 나라예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하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국민이고 그게 지식인입니다. 위기를 대비하는 현실적인 어른의 마인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파 국민들도 물론 대한민국에 이 소중한 분들도 물론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숫자가 그다지 많지가 못하고 특히나 이들은 각자 성실히 밥 벌어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특히 철저히 쪼개져 있다라는 겁니다. 길거리로 못 나와요. 투표 때 말고는 여론 형성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물론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죄값은 적극적으로 사령탑과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국민의 짐당이, 국짐당이 철저히 무능력하고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만, 그렇다 한들 국민들 스스로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대 세력을 크게 키워준 것도 방치한 것도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의 책임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크게 있죠. 여러분,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자, 클로징 멘트를 하려고 해요. 아프간 사태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막대한 돈도 지원해주고 군사장비도 지원해주고 훈련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동맹국이 원한다라면 말이죠. 그러나 그들조차도 싸울 의지마저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프간 사태가 주는 유일한 교훈이에요.
미국은 돈도 주고 군사장비도 지원해주고 훈련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싸울 의지마저 그들에게 공짜로 심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최소한 사회 전체적인 어떤 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는 최소한 유지해 나가야 본인들의 인생에도 이득이 되는 건지 이것조차 계산을 못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구원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입 앞에까지 정성스럽게 떠먹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최소한 밥을 씹어 넘기는 거는 씹어 삼키는 것은 국민 스스로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과연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1번 밥상을 차려주고 2번 의식 있는 소수의 국민들이 입 앞에다가 떠먹이기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3번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그 주는 밥을 삼키고 넘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 계속 에잉 이거 먹기 싫어 이러면서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 저는 1번, 2번을 우리나라 국민들 스스로 하는 거는 감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3번조차 떠먹여주면 그거를 먹여서 자기 스스로 삼키고 넘길 수나 있을지 그 3번조차 가능할지 저는 그게 진심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아 김치찌 거기 자기 여기 한 캔. 자, 최근에 방송인 김재동이 취업 고민을 상담해 준다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취업준비생 분들이 화가 잔뜩 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웃긴 뉴스죠. 전국의 취업준비생들이, 취준생들이 지가 아는 게 뭐가 있냐라며 이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생은 차갑고 뼈아프기 그지없는 현실인데 우리 입에 넣을 밥을 벌어먹고 사는 굉장히 살벌한 현실인데 이 인간은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한때는 이런 인간들의 달콤한 소리가 먹혀 들어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층들의 마음이 고작 이런 인간들의 배부른 말장난에 크게 선동당하고 속아 넘어가던 시절도 있기는 있었어요.
안타까웠죠.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은. 자,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모호한 소리로 적당히 배부른 소리나 늘어놓으면서 시간 낭비하고 감성팔이할 겨를이 젊은 층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젊은 층은 정말로 살벌한 세상을 살고 있고 자기 인생의 발등에 그야말로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사건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사실 이 출판사 참 안타까운데 최근에 한 출판사에서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 사람들을 대상으로 김제동의 랜선 고민 상담소라는 거를 운영하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선착순 한 100명 정도를 모집해가지고 시험 합격에 대한 불안과 자존감 하락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전국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화상 강의를 하겠다, 뭐 힐링 콘서트를 열어보겠다, 이런 의도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취업준비생들은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언행 불일치 김제동에게 상담받을 생각 추호도 없다. 제동이한테 상담받을 생각 추호도 없다.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달콤한 선문답, 신선노름이나 즐기면서 말장난할 여유가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박근혜 정권 말기였던 불과 4년, 5년 전하고만 비교해봐도 물론 그때도 취업하기가 솔직히 힘이 들기는 했지만 지금 문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취업 준비 상황이라는 게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자, 문과생들은 지금 취업하기 힘든 난이도가 말할 것조차 없고 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 출신의 이공계 학생들조차도 어느 정도냐면 학점 3.7, 3.8 이상씩 받고도 국내 대기업에서 서류 전형조차 탈락할 정도입니다. 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생들이 학점 3.7씩 받고도 국내 대기업들 면접은커녕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정도라고 해요. 말 그대로 지금 취업하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나라 안에 성장이 없고 고용이 없어요. 상당한 노력을 했고 실제로 상당한 스펙조차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자, 이렇듯 인생은 너무나도 차갑고 뼈아픈 현실인데 김제동은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해대니까 취준생들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또 김제동은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든가 라며 과거 청춘 콘서트 같은 거를 열었을 때 시청자들에게 그 청중들에게 아부하고 열변을 토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취직이 안 되는 사회가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죠? 근데 지금은 왜 아가리를 봉인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가 문재인 정권 좌파 정치 세력의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비판을 이제는 못하겠죠. 김제동이가 예전에 7억이 넘는 연봉을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2021년 7월 최근 기사예요. 뭐 최근에도 연봉을 받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에 이 사람이 7억 원이 넘는 연봉을 KBS로부터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라고 비판이 나오죠.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몸값은 왜 시장 경제 원리랑 따로 놀면서 인위적으로 고액의 몸값을 받아가는 걸까요? 그렇죠. 원래 지금 우리나라 문정부가 시장 개입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주의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하고 나팔수 노릇을 하는 이런 방송인들에게도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강제로 고액 연봉과 대가라는 은혜를 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KBS 재정 상태가 그러면 좋은 상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익이 나기는커녕 경영을 개판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지금 재정 적자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와중에 김제동에게는 1회 35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출연료, 연 7억 원 소득이 넘어가는 특급 대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KBS 공영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이 정도 대우는 KBS 사장보다도 나은 대우라고 합니다. 자, 전국에 계신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이런 현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들이, 어떤 사상을 가진 정치권의 부류들이 진정으로 취준생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적인지 명확하게 피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인들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재벌들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여러분들의 인생 앞길을 가로막는지 그 피하 구분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김제동 같은 사람들은 절박한 청년들에게 늘 달콤한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늘상 이 사회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이야말로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정치 구조를 비판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죠. 왜? 자기들이 편들던 문정부가 못하고 있으니까요. 취준생들을 걱정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자기 이익 앞에서는 정치권의 눈치 앞에서는 선택적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취준생들이 김제동이 강의해 준다고 하니까 왜 화를 냈을까요? 간단합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요. 논리 있게 이렇게 사회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거시적인 시사평론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확실히 냉혹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짚어주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거나 노하우도 없어. 정신 나간 취준생 어느 누가 이런 인간에게 강연을 듣겠습니까? 과거에 이 사람을 찾아다녔던 분들조차도 옛날에 이제 김제동 같은 사람의 어떤 강연, 콘서트를 들으러 다녔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말로 후회하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돈을 낭비하셨던 거예요. 김제동 콘서트에 입장료 내고 들어갈 돈으로 차라리 부모님한테 소고기를 사줬어야죠. 김제동은 과거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명의 개그맨이나 배우 지망생들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고 삽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 수백 인분의 대가를 자기 혼자 받아가죠. 자기는 KBS 사장보다도 더 많은 7억 원이 넘나드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정말로 똑똑하고 아까운 사람들도 1년 통틀어 가지고 천 몇백만 원에 불과한 소액 연봉으로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연봉으로 밥만 먹고 사는 강사들이 지천인데 김제동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고작 2시간 3시간 한탕 뛰고 1600만 원에 가까운 고액 강연료를 받아갑니까? 누군가의 연봉, 연소득이 김제동에게는 한두 시간짜리 시급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죠. 저런 강의를 심지어 일주일에 몇
삽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조차도 옛날에 이제 김제동 같은 사람의 어떤 강연, 콘서트를 들으러 다녔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말로 후회하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돈을 낭비하셨던 거예요. 김제동 콘서트에 입장료 내고 들어갈 돈으로 차라리 부모님한테 소고기를 사줬어야죠. 김제동은 과거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명의 개그맨이나 배우 지망생들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고 삽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 수백 인분의 대가를 자기 혼자 받아가죠. 자기는 KBS 사장보다도 더 많은 7억 원이 넘나드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정말로 똑똑하고 아까운 사람들도 1년 통틀어 가지고 1,몇백만 원에 불과한 소액 연봉으로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연봉으로 밥만 먹고 사는 강사들이 지천인데 김제동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고작 2시간 3시간 한탕 뛰고 1,600만 원에 가까운 고액 강연료를 받아갑니까? 누군가의 연봉, 연소득이 김제동에게는 한두 시간짜리 시급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저런 강의를 심지어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도 몇 번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혹은 좌파 정치 시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자체에 가가지고 시민들의 혈세로 고액 강연료를 받아 먹었습니다. 왜 본인은 무명의 개그맨들과 동등한 가치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왜 본인은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자기만 시장경제야, 자기만. 시장경제도 아니죠. 특혜를 받는 거잖아, 그냥 정치적으로. 자, 보세요.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10조 원가량 적립해놨던 고용보험 기금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저금되어 있던 게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이. 근데 이게 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기 능력대로 운영한 뒤로는 1년이 지날 때마다 가파른 속도로 재정이 1년의 재정이 조 단위로 사라집니다. 3조, 4조씩 사라져요. 결국 올해는 마이너스 3조 원 이상 적자가 날 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벌하죠. 나라를 이 정도로 빠르게 망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라니까요. 이런 거는 사실 진짜로 사회적인 현상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고용보험기금 왜 없냐? 왜 국가에서 나를 제대로 못 도와주냐? 정부 탓, 사회 탓 할 만한 상황이죠.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김제동이는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까? 아까는 취직 잘 되는 사회 만들라며. 옛날에는 그랬잖아. 근데 왜 지금은 선택적인 침묵을 합니까? 취업 환경은 물론이고 나라 경제 전방위적으로 다 박살내고 있는 문정부가 있는데 그렇죠.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랑 같은 편이거든. 지는 거기서 계속 대가를 받아 먹어야 되거든.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국회의장의 망치가 어쩌고 목수의 망치가 어쩌고 그 발언 있잖아요. 사실 정치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라면 다들 유명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뭐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 이런 발언은 우파 쪽 사람들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나 의장은 그만큼 뭐 공부를 많이 했고 학벌이 좋으니까 당연히 목수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유명한 해외 유튜버를 한번 보세요. 자, 아무 말도 없이 이 사람은 원시인 컨셉을 잡고 야생에서 생존하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불을 피우면서 이제 불을 피우는 송풍기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화로를 만드는 것까지 이제 기술, 인류 역사의 그런 수만 년의 기술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영상 진행하면서 그 기술이 진보되는 모습만 자기가 직접 재현해서 보여주고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이게 바쁘게 살고 과잉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어떤 쾌감과 힐링을 줍니다. 5,700만 뷰가 넘게 나왔어요. 이 구독자가 뭐 700만, 800만이 넘어가는 세계적인 유튜버입니다. 뭐 최근에 신규 영상이 잘 안 올라오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물론 돈으로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유튜버가 보여주는 어떤 세계적인 매력이나 방송인으로서의 성과는 단순히 한국의 국회의원이 받아먹는 어떤 월급 한 번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상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걸어다니는 하나의 광고판, 하나의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80년대식으로 90년 안 올라오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물론 돈으로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유튜버가 보여주는 어떤 세계적인 매력이나 방송인으로서의 성과는 단순히 한국의 국회의원이 받아먹는 어떤 월급 한 번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상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걸어다니는 하나의 광고판, 하나의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80년대식으로, 90년대식으로 공부, 학벌, 수능, 고득점,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너 말고도 비슷한 성과를 거둔 경쟁자들이 안타깝게도 전국에 수만 명이나 있다면요? 경쟁자가 많다면 세상 경제 구조가 변화를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나 말고도 나를 대체한 인력과 상품들이 많다면 그때는 어쩌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월급쟁이가 꿈이라면 그냥 그러고 살아도 되겠지만 10년, 20년 전에도 남들이 배우던 똑같은 국영수 교과목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열심히 외웠으니까 어떤 후한 대접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세상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학벌 귀천의식이 강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조차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스스로 놀랄 정도로 지금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 여러분들이, 취준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파니까 직업 귀천 의식을 당연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보잘것없는 줄 알았던 직업을 봐도 그 직업군에서 상위 1% 티어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잘 안 가는 특이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특이한 선택을 내렸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비록 나는 그런 길을 안 가더라도 절대로 내가 우월감, 점수 몇 점 높다고, 자격증 몇 개 더 있다고 절대로 우월감을 느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분야,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를 보여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존경하고 우리가 인생을 벤치마킹, 보고 배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제 진로가, 학생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의 진로가 하나인 세상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한 분들도 존경받아야죠.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변화하는 자본주의 세상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진로가 하나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길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빠르게 핸들을 꺾어가지고 진로를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로 살아있는 청춘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짠치도 않은 논리로 감성팔이 해대는 거 듣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거를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2개월 전에 직접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은 안 되는 이유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은 안 되는 이유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바로 나옵니다.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절대로 대단한 뒷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고 제가 아주 높은 어떤 스펙이나 전문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저는 대단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동네 형처럼, 학교 선배처럼, 사촌 형님처럼, 친구처럼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들을 나도 지나가 봤거든요. 평범한 사람들끼리의 성공 사례, 중박의 사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같이 고민해보고 남은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나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과자 하나 먹으면서,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런 영상을 한번 흘러가듯이 들어보라는 것이죠. 참고로 저 영상을 본다고 해서 각종 시험 준비생 여러분들의, 학생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거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판에 박힌 자기계발서나 뻔한 성공 스토리, 동기부여 강연 같은 것보다는 내용 측면에서 훨씬 알차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직접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제가 배플로도 링크를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